죽은 줄 알았던 아내에게 문자가 왔다. 그 문자엔 단 3글자. 살려줘. 그 문자 하나가 제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은 오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한적한 시골 마을을 가로질렀어요. 처갓집 뒷마당에 숨겨진 낡은 창고 앞에서 녹슨 자물쇠가 끊어지는 소리가 쨍그랑 울렸죠. 문을 열겠습니다. 경찰관의 외침과 함께 삐걱거리는 철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10년 동안 햇빛 한 번 제대로 들지 않았던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의 실루엣이 드러났죠. 태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10년을 기다린 이 순간 꿈에서만 보던 그 모습이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는 경찰들을 밀치고 달려들었어요. 서연아, 서연아. 목이 메인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그녀에게 다가갔죠. 하지만 서연은 태호를 보더니 놀란 눈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마치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기요. 그쪽은 누구세요? 그 한마디에 태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10년을 그리워했던 아내가 10년을 기다린 재회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니.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자기야, 나야. 태호야. 당신 남편이라고. 하지만 서연은 더욱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태호에 대한 어떤 기억도 어떤 따뜻함도 없었죠. 오직 낯선 남자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만 가득했어요. 태호? 그게 누구죠? 저는 은주예요. 경찰관들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김경희가 태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오랜 기간 감금되어 있었다면 심리적 충격이 클 거예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창고 안쪽을 다시 살펴보니 더욱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어요. 벽면 곳곳에는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날짜를 세던 흔적처럼 보이는 금들도 빼곡했죠. 구석진 곳에는 해진 공책과 낡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몇 개의 빈 물병들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이런, 정말 10년 동안 여기서 구급대원들이 서연을 들것에 옮기는 동안 그녀는 계속해서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어요. 태호가 다가가려고 할 때마다 움찔하며 피했죠.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간호사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서연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모든 사람이 낯선 존재였거든요. 심지어 10년을 기다려온 남편조차도 말이에요. 구급차 안에서 태호는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깜짝 놀라며 손을 움켜쥐었죠. 만지지 마세요. 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의료진이 서연을 진정시키는 동안 태호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10년간 꿈꿔왔던 재회가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서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동안 담당 의사가 태호에게 상황을 문의했어요.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제 아내입니다.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었는데 10년 전이요? 그럼 사망신고가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의사의 질문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야 의료진들도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사건이었거든요. 우선 환자분의 신체 검사를 해야겠어요.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 같고, 한편 서연은 진료실에서 의료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모든 사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저는 은주예요. 서연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봐요. 그럼 그 남자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저를 아는 척 하는지 무서워요. 간호사가 태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환자분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세요. 일단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때 태호는 몰랐어요. 서연이 10년간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더욱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그가 가장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바로 서연의 친아버지, 그가 10년간 아버님이라고 불러왔던 그 사람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하나의 문자 메시지로 시작됐어요. 그것도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온 믿을 수 없는 구조 요청이었죠. 이 놀라운 일을 제대로 말씀드리려면 바로 어제 평범한 일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때만 해도 태호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단지 서연을 그리워하며 또 하루를 보내려고 했을 뿐이었어요. 10년 전 가을, 단풍잎이 하나둘 떨어지던 그 계절이었어요. 태호는 지금도 그날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서연과의 마지막 대화, 그리고 그녀가 남긴 의미를 알 수 없는 마지막 말들을 말이에요. 태호야, 나 아빠랑 좀 심하게 싸웠어. 그날 오후 서연은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늘 밝고 온화했던 그녀가 그렇게 어두운 얼굴을 한 건 처음 봤거든요. 무슨 일이야? 또 이민 얘기 때문에? 태호와 서연은 그때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태호가 회사에서 장인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좌천당한 후 둘은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응,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말투가 너무 이상했어. 서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태호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평소 아버지를 무척 따랐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이상하다는 게 글쎄 마치 나를 소유물처럼 대하시는 느낌이었어. 내 딸은 내가 지킨다. 너희가 어디 가든 찾아낼 거다. 이런 식으로. 태호는 그때 서연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뼈저리게 느껴져요. 그날 밤 서연은 친정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태호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어요. 장인이 딸을 위험에 빠뜨릴 리는 없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11시쯤 장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태호야, 큰일 났다. 서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 한마디에 태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어요. 서연은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있었고 의사들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만 이틀 후 서연이 깨어났을 때 태호는 그녀 곁에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져 있었거든요. 서연아, 괜찮아? 나야, 태호야. 서연은 힘겹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태호를 보더니 무언가 말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우리 아빠, 응? 아버님이 뭐? 태호는 귀를 바짝 대고 서연의 말을 들으려 했어요. 그때 서연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인 말이 지금도 태호의 귓가에 생생해요. 우리 아빠, 믿지 마. 그것이 서연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 직후 서연은 다시 의식을 잃었고 몇 시간 후 영원히 눈을 감았어요. 아니, 태호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장례식은 장인이 모든 걸 주도했어요. 태호는 너무 슬픔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빨리 화장해야 합니다. 서연이가 그걸 원했어요.
장인의 말에 태호는 의문을 품었어요. 서연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었거든요. 아버님, 서연이가 언제 그런 얘기를. 슬플 때는 이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결국 서연은 이틀 만에 화장됐어요.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태호는 장인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슬픔에 잠긴 상태에서는 판단력도 흐려지더라고요. 그날 화장터에서 태호는 마지막으로 서연의 얼굴을 봤어요. 아니, 봤다고 생각했어요. 관 속의 모습이 뭔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땐 그냥 사고의 후유증이라고 여겼거든요. 장례를 마친 후 태호는 서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아빠, 믿지 마.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며칠 후 태호는 장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님, 서연이가 마지막에 아버님에 대해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런 헛소리 하지 마. 슬픔에 빠진 사람이 무슨 말을 제대로 하겠어. 장인은 차갑게 대답하며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어요. 그때부터 태호와 장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태호는 서연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묻고 혼자서 살아왔어요. 가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설마 장인이 딸에게 해를 끼쳤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때 태호는 몰랐어요. 서연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장인이 그녀를 어딘가에 숨겨두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에요. 더욱이 관 속에 누워있던 건 서연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도요. 그렇게 10년간 태호는 거짓 무덤 앞에서 서연을 그리워하며 살아왔어요. 매년 기일마다 찾아가서 꽃을 놓고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런데 바로 어제 모든 걸 뒤바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다고 믿었던 서연에게서 문자가 온 거예요. 일요일 오후 태호는 평소처럼 서연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녀의 옷가지와 화장품들을 치울 수가 없었거든요. 마치 언젠가 돌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말이에요. 오늘은 좀 정리해볼까? 태호는 서연의 서랍을 열어보려다가 그만뒀어요. 아직도 그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나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일상이 벌써 10년째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 알림이었죠. 태호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확인했다가 그만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발신자 이름이 서연이었거든요. 이게 뭐지?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다시 주워들었어요. 분명히 서연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10년 전 죽은 아내의 이름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태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살려줘. 추워. 무서워. 단 6글자였지만 태호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이게 정말 장난일까? 아니면 혹시 정말? 심장이 말도 안 되게 빨라졌어요. 그의 뇌리는 이상한 가설들로 가득 찼죠.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믿고 싶은, 정말 그녀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지만 왜인지 모르게 진짜 서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게 대체 뭐야? 태호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하지만 통화 중이라는 멘트만 계속 나올 뿐이었어요. 다시 한번, 또 한 번 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태호야, 미안해. 도와줘. 이번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태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설마, 정말 설마 서연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태호는 집안을 서성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분명히 서연의 장례식을 치렀고 화장까지 했는데
어떻게 문자가 올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악질적인 장난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라도 서연이 살아있다면.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태호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밖에는 잘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낯선 사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실례합니다. 박태호 과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성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것만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쪽지를 태호에게 건넸어요. 태호가 받아들자마자 남성은 서둘러 돌아서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뭐죠? 당신 누구세요? 하지만 남성은 대답하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버렸어요. 태호는 급히 뒤를 쫓아가려 했지만 이미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나는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어요. 쪽지를 펼쳐보니 간단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창고를 열어보세요. 처갓집 뒷마당에 있는 낡은 창고를요. 태호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처갓집을 아는 사람이라니. 그리고 왜 하필 창고를 확인하라는 걸까요? 이웃 아주머니가 문 밖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태호 씨, 방금 그 사람 누구예요? 뭔가 수상해 보이던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길 잃은 사람인 것 같아요. 태호는 대충 얼버무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서연의 문자에 이어 이상한 쪽지까지.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태호는 몰랐어요. 그 남성이 바로 김비서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10년간 자신의 양심과 싸우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김비서는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냈어요. 오늘이야말로 모든 걸 끝낼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 회장님의 끔찍한 비밀을 더 이상 감출 수는 없었어요. 미안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김비서는 자신의 딸을 생각했어요. 서연과 비슷한 나이의 딸을 둔 아버지로서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태호는 쪽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창고, 처갓집 뒷마당. 그곳이 어디인지 태호는 알고 있었어요. 어릴 적 서연과 함께 놀았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이 떠난 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너무 슬픈 기억들이 많았거든요. 설마, 정말 설마. 태호는 친구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거든요. 준혁아, 나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응?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설명하기 복잡해. 일단 만나자. 내가 IT 전문가니까 너 도움이 필요해. 알겠어. 어디서 만날까? 내 사무실로 갈게. 그리고 핸드폰 분석 같은 거 할 수 있지? 준혁은 친구의 심각한 톤을 알아채고 장난기를 걷었어요. 물론이지. 무슨 일인지는 나중에 들을게. 일단 와. 태호는 서연의 핸드폰을 챙겨서 준혁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10년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그리고 곧 상상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무실로 가는 길에 태호는 계속 그 문자들을 들여다봤어요. 살려줘. 추워. 무서워. 만약 정말 서연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감금되어 있다면,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서연의 마지막 말, 우리 아빠. 믿지 마. 이제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준혁의 사무실은 온갖 컴퓨터와 전자기기들로 가득했어요.
태호가 도착했을 때 준혁은 이미 분석 장비를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야, 태호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완전 하얗잖아.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핸드폰을 꺼냈어요. 10년 동안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그 핸드폰을 말이에요. 이거 분석해 줄 수 있어? 이게 뭔데? 이거 완전 구형 기종이네. 10년도 더 된 거 아니야? 준혁이 핸드폰을 받아들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태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는 농담을 멈췄어요. 준혁아, 이 핸드폰에서 어제 문자가 왔어. 죽은 사람 이름으로. 뭐라고? 죽은 사람이? 태호는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서연의 죽음, 어제 받은 문자들, 그리고 이상한 쪽지까지. 준혁은 들으면서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일단 폰부터 확인해 보자. 준혁이 컴퓨터에 핸드폰을 연결하자 여러 가지 정보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는 몇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야, 이거 진짜 이상해. 뭐가? 이 폰, 10년 전 기종 맞는데 어제 전원이 들어왔어. 그리고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됐어. 태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정말로 서연의 핸드폰에서 문자가 온 게 맞다니. 자동 발송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예약 발송 앱이 설치되어 있어. 근데 이게 10년 전에 설정된 거야. 전원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준혁은 화면을 태호에게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서연이 10년 전에 미리 작성해둔 문자들이 있었어요. 그럼 서연이가 10년 전에 미리 써둔 거라는 말이야? 그런 것 같아. 근데 왜 하필 어제 전원이 들어왔을까? 준혁이 더 자세히 분석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지역에 며칠 전부터 정전이 있었는데 어제 전력이 복구되면서 핸드폰이 충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봐. GPS 위치도 나와. 화면에 표시된 위치는 태호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이었어요. 바로 처갓집이었거든요. 처갓집. 쪽지에서 말한 그곳이네. 태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끔찍한 가능성도 떠올랐어요. 만약 서연이 정말로. 그때 태호는 10년 전 일들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장인과의 갈등, 서연의 마지막 말, 그리고 성급했던 장례식까지. 준혁아, 내가 10년 전에 처가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해 줄게. 태호는 천천히 과거를 되짚어 나갔어요. 자신이 장인의 회사에서 비리를 발견했던 일, 그것을 고발하려다가 좌천당한 일, 그리고 서연과 함께 이민을 준비했던 일까지. 그때 장인어른이 완전히 돌변하셨어. 평소에는 딸을 무척 아꼈는데 이민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셨거든. 뭔가 수상하긴 하네. 태호는 그날 밤 서연이 친정에 갔던 일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던 일까지. 근데 이상한 게 사고 현장을 못 봤어. 장인어른이 이미 모든 걸 처리하신 후였거든. 병원에서도 못 봤어? 응. 이미 응급처치가 끝난 상태였고, 그리고 장례식도 너무 빨랐어. 이틀 만에 화장해 버리셨거든. 준혁은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IT 전문가로서의 논리적 사고와 친구로서의 직감이 모두 같은 결론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태호야, 혹시, 정말 혹시 말인데. 응? 서연이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 말에 태호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도 생각하고 있던 끔찍한 가능성을 친구가 입 밖으로 꺼낸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다는 거야? 그건 쪽지에서 말한 창고일 수도.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만약 이 추측이 맞다면 서연은 10년간 어딘가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것도 친아버지에 의해서 말이에요. 안 돼.
그럴 리 없어. 아무리 그래도 친아버지가. 하지만 태호는 서연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어요. 우리 아빠, 믿지 마.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말이 이제야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태호야, 우리 확인하러 가보자. 뭐? 창고 말이야. 이 모든 게 사실인지 확인해보자. 준혁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호는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로 서연이 거기 있다면, 그리고 10년간 고통받고 있었다면, 혼자서는 위험해. 경찰에 신고하자. 그래, 그게 맞을 것 같아.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문자를 보냈다고 말하면 믿어줄까요? 한편 그 시각 김 비서는 회사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10년간 감춰온 비밀이 곧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김 비서는 자신의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서연의 감금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는 파일이었어요. 그는 이 모든 걸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딸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김 비서도 딸을 둔 아버지였어요. 서연과 비슷한 나이의 딸을 보면서 매일 양심의 가책을 느껴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용기를 낸 거예요. 태호와 준혁은 경찰서로 향했어요. 이제 모든 걸 밝혀낼 시간이었어요. 10년간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서연의 운명을 확인할 시간 말이에요. 준혁아, 만약 정말 서연이 살아있다면 걱정하지 마. 우리가 꼭 구해낼 거야. 하지만 태호는 또 다른 걱정이 들었어요. 10년간 감금되어 있었다면 서연의 정신 상태는 어떨까요? 과연 예전의 서연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모든 답은 곧 창고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경찰서에서 신고를 접수한 김경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문자를 보냈다는 얘기가 선뜻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제 문자가 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태호는 준혁이 분석한 자료들을 보여줬어요. 핸드폰의 GPS 위치, 예약 발송 기록, 그리고 전력 복구 시점까지 모든 증거들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일단 현장을 확인해 보죠. 김경희는 경험 많은 형사였어요. 아무리 이상한 신고라도 일단 확인해 보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실종이나 감금과 관련된 신고라면 더욱 신중해야 했어요. 그런데 처갓집 말씀이시죠? 혹시 장인어른께는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아직은. 태호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장인이 바로 가해자일 텐데 어떻게 미리 알릴 수 있겠어요? 일단 같이 가보시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1시간 후 경찰차 2대가 처갓집으로 향했어요. 태호는 조수석에 앉아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달렸어요. 10년 만에 가보는 처갓집이었거든요. 저기가 처갓집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처갓집은 10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다만 사람이 살지 않아서인지 좀 더 을씨년스러워 보였어요. 장인어른은 어디 계세요? 몇 년 전부터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김경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는 뜻이었죠. 뒷마당에 창고가 있다고 하셨죠? 네, 저쪽으로 가면. 태호는 어릴 적 서연과 함께 뛰어놀던 뒷마당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정말로 낡은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덩굴에 거의 다 가려져서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저게 창고인가요? 김경희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어요.
너무 낡고 작아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거든요. 예전에는 농기구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태호가 창고에 다가가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오랫동안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 냄새였어요. 문에 자물쇠가 있네요. 그런데 이 자물쇠, 김경희가 자세히 살펴보니 자물쇠가 비교적 새 것이었어요. 창고는 낡았는데 자물쇠만 새 거라니 이상했어요. 일단 열어보죠. 경찰관이 자물쇠를 끊는 동안 태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말로 서연이 이 안에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착각이었을까요? 쨍그랑 자물쇠가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삐걱거리는 문이 열렸어요. 으악! 문을 연 경찰관이 뒤로 물러섰어요. 안에서 나오는 냄새가 너무 심했거든요. 이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비추자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어요. 구석에는 낡은 담요와 베개가 있었고 벽면에는 무수히 많은 손톱 자국들이 있었어요. 이건 탈출하려고 벽을 긁은 흔적 같은데 김경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누군가를 감금했던 장소였어요. 태호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구석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일기장인가?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서연의 글씨였어요. 10년 전과 똑같은 서연의 글씨체였어요. 오늘은 374일째. 창문도 없는 이곳에서 날짜를 세는 것도 이제 무의미해졌어요. 태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정말로 서연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10년 동안 이 좁은 공간에서 태호야, 꿈에 나타나줘. 너무 보고 싶어. 일기 내용을 읽을수록 태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서연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자신을 기다렸을지. 여기 녹음기도 있어요. 김경희가 먼지 쌓인 녹음기를 발견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호야, 미안해. 아빠가 나를.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서연이었어요. 10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나는 여기서 죽을 것 같아. 하지만 언젠가는 너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녹음이 끝나자 창고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이건 감금 사건입니다. 그것도 장기간. 김경희가 무전기를 꺼냈어요.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했어요. 지원 요청합니다. 감금 사건 현장이고 피해자 수색이 필요합니다. 태호는 벽의 손톱 자국들을 만져봤어요. 서연이 이 벽을 긁으며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10년간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견뎠을까요? 여기 또 다른 메모가 있어요. 경찰관이 바닥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주워들었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 이름은 은주. 서연은 너무 아파. 은주는 괜찮아. 태호는 그 메모를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서연이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10년간의 고통이 그녀의 정신까지 바꿔놓은 걸까요? 과장님, 혹시 피해자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김경희의 질문에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만약 여기서 탈출했다면 어디로 갔을까요? 일단 주변을 수색해 봅시다. 그리고 장인어른께도 조사를 해봐야겠어요. 바로 그때 창고 안쪽에서 작은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구석진 곳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저기 뭔가 있어요. 경찰관이 손전등을 비추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마른 풀더미 아래 웅크리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서연아. 태호가 달려가려는 순간 그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야윈 얼굴, 긴 머리카락, 그리고 텅 빈 눈빛. 분명히 서연이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때 태호는 몰랐어요. 서연이 10년간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 다른 인격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건 서연이 아닌 은주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누구세요? 왜 여기 와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풀더미에서 나온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분명히 서연의 얼굴이었지만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나야, 태호야. 태호가 다가가려고 하자 그녀는 더욱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어요. 서연이 누구예요? 저는 은주라고요. 왜 자꾸 다른 이름으로 부르세요? 김경희와 다른 경찰관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봤거든요. 일단 구급차를 불러야겠어요.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서연은 계속 경계하며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태호가 말을 걸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무서워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나쁜 사람들은 다 갔어요. 간호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서연은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여기, 제 집인데 왜 나가야 해요? 집이라고요? 김경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이 좁은 창고를 집이라고 하다니. 네, 저는 여기서 살아요. 아저씨가 밥도 주시고. 그런데 며칠째 안 오셨어요. 태호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어요. 서연이 이 좁은 공간을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 10년간 여기서 살면서 정신이 완전히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은주 씨, 우리가 병원에 데려다 드릴게요. 거기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서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오래 버틸 수 없었어요. 결국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그녀를 들것에 옮겼어요. 구급차 안에서 태호는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10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깜짝 놀라며 손을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세요. 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의료진이 서연을 진정시키는 동안 태호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쁘면서도 슬프고 안도하면서도 절망스러웠어요. 한편 준혁은 태호에게서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진짜 찾았어? 정말로? 응. 하지만 상태가 나를 못 알아봐. 준혁은 친구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했어요. 10년을 기다린 재회가 이럴 줄은 누가 상상했겠어요? 일단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태호는 불안했어요. 서연의 상태가 단순히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더 심각한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들이 서연을 응급실로 옮겼어요. 태호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담당 의사가 나와서 물었어요. 네, 남편입니다. 환자분 상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체적으로는 영양실조와 근육 위축이 심각하고, 의사는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보이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자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과거 기억에 대해서도 매우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호는 더욱 걱정이 됐어요. 혹시 서연이 영원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나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상담도 받아보셔야 하고. 그때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선생님, 환자가 계속 나가려고 해요. 진정제를 놓아야 할까요? 아니요. 일단 환자분을 안정시켜 보세요. 태호가 서연이 있는 병실로 가보니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집에 가야 해요. 아저씨가 밥 주러 오실 시간이에요. 은주 씨, 이제 그분은 안 오세요. 여기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호사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서연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은주 씨, 저는 태호라고 해요. 혹시 이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희미하게 기억나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태호? 꿈에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태호의 마음이 조금 밝아졌어요. 완전히 잊은 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혹시 서연이라는 이름은 어떠세요? 서연. 그 이름을 들으면 왜인지 무서워져요. 아픈 기억이 떠올라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손으로 머리를 감쌌어요. 마치 그 이름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태호는 깨달았어요. 서연이 자신을 은주라고 부르는 이유를, 그리고 왜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지를 말이에요. 10년간의 고통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편 그 시각 이준혁은 창고에서 발견된 증거들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상해. 핸드폰 위치 기록을 보면 정말 10년간 여기 있었던 게 맞아.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모든 증거들이 서연이 10년간 감금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장인어른이? 준혁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증거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준혁은 태호에게 분석 결과를 알려줬어요. 태호야, 이거 정말 심각한 사건이야. 경찰에서도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어. 장인어른은 뭐라고 하셔? 아직 조사 중이래. 근데 치매 증상이 있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태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진실을 알고 싶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로 장인이 서연을 감금했다면 그때 의료진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줬어요. 환자분의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DNA 검사요? 왜죠? 10년 전 사망 신고된 분과 동일인인지 확인해 봐야 해서요. 공식적인 절차거든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게 공식적으로 밝혀질 거였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서연의 회복이었어요. 선생님, 기억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글쎄요. 개인차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혹시 해리성 장애일 수도 있어요.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태호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해리성 장애라니. 서연이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서연이 안전하다는 거였어요. 10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났고 이제 치료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다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하나 더 있었어요. 과연 누가 왜 서연을 그렇게 오랫동안 감금했던 걸까요? 이틀 후 경찰서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DNA 검사 결과와 함께 10년 전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진 거예요. 과장님, 경찰서로 나와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경희의 전화를 받고 태호는 급히 경찰서로 향했어요. 병원에서 서연을 돌보느라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잤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앉으세요. 놀라실 수도 있는 얘기를 해드려야 해서요. 김경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과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먼저 DNA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에서 구조된 여성분이 박서연 씨가 맞습니다. 태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어요. 김경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10년 전에 화장된 시신의 박서연 씨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태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그럼 그때 화장된 분은 누구예요? 당시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박수님 씨입니다. 서연 씨 집 가정부로 일하시던 분이에요. 태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10년간 서연의 무덤이라고 생각했던 곳에 전혀 다른 사람이 묻혀 있었다니. 그럼 장인어른이. 네,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김경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장인어른의 치매가 꽤 심각한 상태예요.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서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어요. 며칠 전 태호에게 쪽지를 전해줬던 그 사람이었어요. 저기 계신 분이 박태호 과장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남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김정수입니다. 회장님의 비서였어요. 태호는 그제야 그 남성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장인의 오랜 측근이었던 김 비서였어요. 비서님이 왜 여기에? 고백하러 왔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김 비서는 자리에 앉더니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회장님이 서연 양을 감금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요? 태호가 소리쳤지만 김 비서는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잠깐만이라고 하셨어요. 과장님이 이민 가는 걸 막으려면 서연 양을 잠깐 어딘가에 숨겨야 한다고. 김 비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10년간 마음에 품고 있던 죄책감이 터져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10년이나 될 줄은 몰랐어요. 10년이나요? 그럼 계속. 네. 회장님이 치매에 걸리시기 전까지는 직접 관리하셨어요.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태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장인이 자신의 딸을 10년간 감금했다니. 그럼 가정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박수님 씨가 회장님의 계획을 눈치채고 말렸어요. 서연 양을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김 비서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말했어요. 그때 사고가 났어요. 회장님과 박수님 씨가 다투다가. 사고라고요? 밀쳐 내려던 게 너무 세서 박수님 씨가 계단에서 떨어지셨어요. 김경희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감금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신을 바꿔치기 한 거군요. 회장님이 어차피 둘 다 비슷한 체격이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고. 태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끔찍한 진실이었거든요. 그럼 비서님은 왜 이제서야? 제게도 딸이 있어요. 서연 양과 비슷한 나이에. 김 비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매일 밤 제 딸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쪽지를. 네, 회장님이 치매에 걸리신 후로는 제가 가끔 음식을 갖다 드렸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것도 못했어요. 김 비서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열쇠를 꺼냈어요. 이게 창고 열쇠예요. 그리고 이건 회장님이 직접 쓰신 일기장입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장인의 글씨로 끔찍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딸을 보내줄 수는 없다. 내 딸은 내가 지킨다. 태호와 떨어뜨려야 한다. 태호는 일기를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장인의 비정상적인 집착이 이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회장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김경희가 물었어요. 서울 시내 요양원에 계셔요. 하지만 상태가.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네, 김경희입니다. 네, 요양원에서요? 김경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장인어른이 뭔가 중얼거리고 계신다는 연락이 왔어요. 1시간 후 요양원에 도착한 태호와 경찰들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인을 만났어요. 예전에 위험 있던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회장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장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아, 김 비서. 서연이는 어디 갔지? 회장님, 서연 양에 대해서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서연이, 내 딸. 그 사람들이 데려가려고 해서 장인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걘 따라오다 그랬어. 박수님이. 걘 그냥 따라왔어. 말이 어눌했지만 그 안에는 10년 전의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태호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치매에 걸린 늙은 장인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김 비서가 중얼거렸어요. 10년간 품고 있던 비밀을 모두 털어놓은 후 그는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태호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어요. 이 모든 진실을 서연이 알게 되면 어떨까요? 친아버지가 자신을 10년간 감금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의 기억은 언제 돌아올까요? 아니면 영원히 은주로만 살아가게 될까요? 병원으로 돌아온 태호는 서연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은주 씨, 기분이 어떠세요? 정신과 전문의인 박 원장이 서연과 상담을 시작했어요. 태호는 유리창 너머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좀 이상해요. 머릿속에 누군가가 계속 말을 걸어와요. 누군가요? 어떤 말을 하죠? 태호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그런데 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박 원장은 차트에 뭔가를 적으며 신중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주 씨, 혹시 꿈에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네. 자꾸 한 남자가 나와요. 저를 서연이라고 부르면서 서연은 고개를 감싸주며 힘들어했어요. 그 이름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뭔가 무서운 기억들이 떠올라요. 태호는 유리창에 손을 대며 안타까워했어요. 서연이 자신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거든요. 은주 씨, 아까 누군가가 머릿속에서 말을 건다고 하셨는데 그분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여자 목소리예요. 제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말투가 완전 달라요. 박 원장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는 이미 어떤 진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주 씨,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서연이 눈을 감자 박 원장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 씨, 혹시 들리세요? 갑자기 서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을 뜨더니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 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의 어린아이 같은 은주와는 전혀 다른 성숙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박 원장이라고 해요. 서연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서연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병원인가요? 제가 왜?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당황했어요. 마치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였어요. 태호는 놀라서 일어섰어요.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서연 씨, 혹시 태호라는 분 아세요? 태호? 제 남편이요. 그런데 어디 있죠? 왜 안 보이죠? 서연이 두리번거리며 태호를 찾았어요. 하지만 은주일 때와는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잠깐만요. 제가 언제부터 여기 있었죠? 마지막 기억이. 서연이 머리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아빠가 저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 다음 기억이 없어요. 박 원장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계속했어요. 서연 씨,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2014년. 아니 잠깐, 뭔가 이상해요.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야위고 거칠어진 손을 보고 놀랐어요. 이게 제 손이 맞나요? 왜 이렇게? 그때 태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서연아, 나야. 태호야. 서연이 태호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태호야, 어디 있었어? 왜 이제 와? 무서웠어. 서연이 태호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갑자기 멈춰 섰어요. 그리고 다시 표정이 바뀌었어요. 잠깐, 당신 누구세요? 왜 저한테 그렇게 다가와요? 목소리가 다시 은주로 바뀐 거예요. 태호는 혼란스러웠어요. 박 원장이 태호를 밖으로 불렀어요. 상담을 중단하겠습니다. 상황을 설명드려야겠어요. 상담실 밖에서 박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해리성 인격장애입니다. 흔히 다중인격이라고 알려진 상태죠. 이건 자의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박 원장은 차트를 들여다보며 설명을 이었어요. 10년 가까이 감금된 환경,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 속에서 서연 씨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인격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은주입니다. 먹고 자고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살아남는 역할을 맡은 존재였던 거죠. 인격이 둘이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확인된 것만 2개입니다. 서연이라는 원래 인격과 은주라는 보호 인격이 공존하고 있어요. 태호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서연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은주 인격 상태일 때는 서연의 기억에 접근할 수 없어요. 반대로 서연 인격일 때는 10년간의 감금 기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곧 은주로 바뀌어 버리죠. 박 원장이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은주는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부터 서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격이에요. 감금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어 기제였던 거죠. 치료하면 괜찮아질 수 있나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본인이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해요. 태호는 더욱 걱정이 됐어요. 서연이 진실을 알게 되면 더 큰 충격을 받을 텐데.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 원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서연 인격이 나타날 때마다 감금 당시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곧 모든 걸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장인어른이 한 일도 다 기억하게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태호는 걱정이 됐어요. 서연이 그 끔찍한 진실을 모두 기억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병실로 돌아가 보니 서연은 다시 은주 상태였어요. 창 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자꾸 나타나요.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간호사가 태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계속 중얼거리고 계세요. 뭔가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그때 서연의 표정이 또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서연 인격이었어요. 태호야, 이제 기억나? 모든 게 기억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가 나를. 태호는 서연을 안아주려 했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니야. 너무 끔찍해. 어떻게 친아버지가 자식을. 서연이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10년간 억압되어 있던 고통과 배신감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태호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어려운 시간이 시작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서연이 모든 기억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지가 더 큰 문제였거든요. 며칠 후 서연의 기억이 거의 대부분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10년간의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은주 인격은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태호야, 나 이제 다 기억해.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은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따스한 오후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예전과 달리 차갑고 단호했어요. 정말? 그럼 이제, 응, 아빠가 한 일도 다 기억해. 어떻게 나를 속였는지, 어떻게 그 좁은 곳에 가뒀는지. 서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깔려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차분했어요. 마치 모든 감정을 정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서연아,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태호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손을 뿌리쳤어요. 태호야, 미안해. 하지만 난 이제 예전의 서연이 아니야. 무슨 말이야? 10년이라는 시간이 날 완전히 바꿔놓았어. 그 시간 동안 난 너무 많은 걸 생각했거든. 서연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너가 구해주러 올 거라고 믿었어. 매일 기다렸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연아, 나는 너가 죽은 줄 알았어. 정말 몰랐다고.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너무 외로웠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 아무도 날 찾지 않을 거라는 절망감이. 태호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서연이 고통받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런데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 아빠였어.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친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게 매일 밥을 가져다 주면서도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른 척했어. 서연아, 아니야, 들어봐. 아빠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 오히려 이게 다 날 위한 거라고, 나쁜 남자한테서 날 보호하는 거라고 했어. 태호는 장인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서연아, 그래도 아버님이니까.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태호야. 나한테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야. 서연이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아버님도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할 거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용서?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생각해?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10년 동안 자기 딸을 감금하고 사람까지 죽게 만든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태호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서연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거든요. 태호야, 내가 용서하라고 하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어. 서연이 일어서더니 병원 건물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끝이야. 뭐라고? 태호가 놀라서 일어섰어요.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됐어. 10년 전에 서연은 그 창고에서 죽었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니야, 태호야.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변했어. 서연이 슬프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 아무한테도 의존하지 않고 내 힘으로. 그래도 서연아, 우리 10년을 기다렸잖아. 응, 그래서 더욱 확실해졌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서연이 태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태호야, 고마웠어. 나를 찾아줘서,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놓아줘. 서연아. 그리고 내 이름도 바꿀 거야. 서연이라는 이름은 너무 아픈 기억이 많아. 무슨 이름으로? 은주. 그동안 나를 지켜준 은주로 살 거야. 태호는 서연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꼈어요. 10년간의 고통이 그녀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거야? 미안해, 태호야. 하지만 이게 내 선택이야. 서연이 마지막으로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용서 못해도 살아야 하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거야. 진짜로. 그 말 속에는 10년간의 고통과 분노,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의지가 모두 담겨 있었어요. 한편 그 시각 요양원에서는 장인이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의 사과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김비서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10년간의 죄책감에서 벗어난 그는 이제 자신의 딸을 더욱 소중히 여기기로 마음먹었어요. 딸아, 아빠가 앞으로는 정말 잘해줄게. 병원으로 돌아온 서연은 이미 마음의 정리를 끝낸 상태였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퇴원하고 싶어요. 담당 의사에게 말하는 서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10년간의 지옥을 견뎌낸 그녀는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 인천공항 출국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 중에서도 한 여성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깔끔하게 정리한 짧은 머리, 간소한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바로 서연이었어요. 아니, 이제는 은주였어요. 여권 확인해 주세요. 출입국 직원에게 건넨 여권에는 김은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법적으로 개명까지 마친 완전히 새로운 신분이었어요. 캐나다로 가시는군요. 여행 목적이 이민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은주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어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변명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출국장 카페에서는 태호가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지막 인사도 하지 말자고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떠나는 모습은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가는구나. 태호는 복잡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어요.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은주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어요. 10년간의 고통을 견뎌낸 그녀에게는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었거든요. 은주는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지난 한 달을 떠올렸어요. 퇴원 후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캐나다 이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바쁘게 보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언론 인터뷰였어요. 10년간의 감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거든요. 피해자로서 어떤 심정이신지 기자의 질문에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전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 인터뷰가 방송된 후 많은 사람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특히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의 편지가 많았어요. 저도 은주 씨처럼 용기를 내볼게요. 진짜 자유롭게 사시길 바라요. 당당한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그런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은주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은주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둘러봤어요. 이 땅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승객 여러분, 토론토행 AC091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오자 은주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어요. 그때 태호가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은주도 그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섰어요.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태호는 입모양으로 잘 지내라고 말했어요. 은주도 고마웠어라고 입모양으로 대답했어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어요. 10년을 기다린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거였어요. 태호는 가만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이 맴돌았죠. 그래, 웃고 떠나는 걸로 충분해. 그게 내가 자유로워지는 길이라면 난 기다린 걸로 됐어.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이제는 정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은주는 창문으로 한국 땅을 내려다봤어요. 점점 작아지는 불빛들을 보면서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생각했어요. 자유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도 용서받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은주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지은 진짜 미소였어요. 기내에서 승무원이 다가왔어요. 혹시 필요한 것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은주의 대답에는 확신이 넘쳤어요. 이제 정말로 괜찮았거든요. 한편 한국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태호는 은주가 떠난 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가정폭력이나 감금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김비서는 법정에서 모든 걸 증언한 후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그는 기꺼이 그 처벌을 받아들였어요. 늦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거든요. 장인은 여전히 요양원에 있었어요. 치매가 더 심해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가끔 서연아,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년 후 태호에게 한 통의 엽서가 도착했어요. 캐나다에서 온 것이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대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유로워요. 고마웠어요. 은주. 짧은 글이었지만 태호에게는 충분했어요. 은주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태호는 그 엽서를 소중히 간직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말이에요. 몇 년 후 은주는 캐나다에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 되어 있었어요.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제 이름은 은주예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됐어요. 새로운 동기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은주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다른 사람을 돕는 힘이 되어 있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억양이.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은주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과거를 용서하지 않아도 미래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배웠다. 나는 이제 정말 자유롭다.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든 은주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어요. 10년간의 악몽은 끝났고 이제는 자신이 꿈꾸는 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진짜 자유는 모든 걸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은주는 그 용기를 찾았어요. 마침내 진짜로 10년간의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은주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때로는 무리해서 용서하려 애쓰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은주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들려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마음에 오래 남을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